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연준이 미친 것처럼 달러를 푼다. 과연 이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혹시라도 대공황급으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또는 미국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는 주식을 팔고 금을 사둬야 하나,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죠.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실행할 때부터 이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요. 어떤 답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나요? 달러를 무한 찍어내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기축통화가 미국에서 중국어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앞으로 중국어도 많이 공부해 둬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의견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 뭘까요? 우선 GDP. 그런데 그림 보시면 아직 미국 GDP가 중국보다 더 높죠. 자, 그럼 다음으로 군사력이요. 역시나 아직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GFP라는 민간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잠깐 이 자료 보고 가시면 재밌는 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6위면 대단하죠. 그런데 군사력이 높으면 또 뭐합니까? 핵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공신력 있는 어떤 특정한 국가나 기관에서 정식으로 군사력을 조사하지 않고 있죠. 뭐 조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지 않지만 이 GFP의 자료가 종종 쓰인다는 거고, 뭐 미국이 군사력 최고라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대체 앞으로 기축통화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뭘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금입니다. 근데 사실 팩트를 보면 약간 좀 의아해지실 겁니다. 금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축통화가 넘어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중국이 미국보다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아니면 뭐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뭐 2등으로는 보유하고 있어야 뭐 그래야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죠. IMF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금 보유량을 보면 미국이 약 8,133톤으로 금 보유량 세계 1위고요. 중국은 1,842톤으로 세계 7위입니다. 유럽 국가들보다도 금을 적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아니면 IMF로 기축통화가 넘어간다, 뭐 그러면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세계 금 보유량 7위밖에 안 되는 중국에 왜 이렇게 기축통화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돌까요? 자, 바로 루머 때문이죠.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건데요. 중국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고, 또 이 사실을 미국이 알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 G2니까 뭐 이런 루머가 나오죠. 그래서 2014년쯤에 미국의 드림탭스 연구소라는 이곳에 찰스 비더만 회장이 중국이 금 1만 톤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고의 금 보유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정말 중국이 1만 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는 게 사실인지 이 여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추측의 전제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차기 기축통화 국가가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바로 근본위제가 부활할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 화폐를 무제한 찍어낸 결과로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하고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든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의 화폐를 중심으로 근본위제가 다시 실행이 될까? 자,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예측될까? 이것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나하나 팩트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유사한 과거의 역사인데요. 1차 세계대전으로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다가 기축통화 국가의 지위를 뺏기고 미국으로 넘겨준 이런 사례가 있죠. 바로 영국입니다. 시청자님께서 경제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요.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유럽에서도 북서쪽에 붙어있는 작진 않죠. 섬나라죠.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옥한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식민지 경쟁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더 뒤늦게 뛰어들었죠. 흔히 뭐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이런 신항로 개척 시대, 이때 포르투갈은 남아메리카죠. 동쪽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을 했고 이제 스페인이 강했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이제 미국과 남아메리카 서쪽 지역을 전부 식민지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식민지를 나눠 갖기로 한 거, 토르데시아스 이 조약인데 이건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프랑스는 이 서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를 넓혔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뒤에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요. 자,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1760년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많이 봤죠. 뭐 이런 것들과 같은 기술의 혁신, 그리고 제조공정의 전환,
일어난 이런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 영국은 생산성이 아주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산품의 생산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인구가 적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내수시장에 공산품의 생산이 증가하니까 수요는 적고 공급은 늘어나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영국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상주의가 뭐냐면 왕실의 금과 은을 이렇게 귀금속을 축적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기본이다. 이런 이론이 퍼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러려면 최대한 다른 국가와 무역을 줄여서 금화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걸 막고 특정한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죠. 왕실이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쉽기 때문에 자, 이게 그 당시 유럽에 깔려 있었어요. 그 당시 유럽에는 서로가 관세 장벽을 높게 쌓고 서로 뭐 수출 수입을 많이 안 했었는데 영국이 자신들이 먼저 수입 관세를 아주 제로로 인하를 하고 교역 상대국들과 함께 이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교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너무 교역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자유무역을 하자 이거에는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환율을 누가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잘못하면 불공정한 무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문제였죠. 그런데 국가 간의 교역에서 무역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금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거래에 무겁게 금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기 힘들다는 이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제도가 바로 금본위 제도라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금 1온스당 영국 1파운드를 교환해 줄 만큼 영국 은행이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금 1온스당 2프랑을 교환해 줄 만큼 이 프랑스에서 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환율은 금 1온스를 기준으로 하면 답이 딱 나오죠. 영국 1파운드당 프랑스 2프랑으로 환율을 거래하면 결국에는 금 1온스를 거래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환율이 거기에 고정이 딱 되는 거죠. 자, 이런 고정 환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할 게 있죠. 이 각각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협정국 이 중앙은행이 만약에 수출이 잘 돼서 금의 보유량이 늘어날 경우에 화폐를 그만큼 더 찍어내서 금과 화폐의 이 비율을 유지를 하고요. 반대로 수입이 더 많아지고 수출이 잘 안 돼서 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럴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서 이 유통되는 이 화폐를 그 비율만큼 줄여서 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을 고정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언제든지 이 파운드화를 가져가면 영국 은행이 금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프랑스 은행에 2프랑을 가져가면 금 1온스를 교환해준다. 이렇게 정해진 비율대로 무조건 교환을 해줄 수 있어야 서로 믿고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을 매개로 한 국가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한 금본위 제도가 실행되면서 19세기 각국의 자유로운 무역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대영 제국이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영국, 금본위 제도를 확실히 이행해주는 이 영국 은행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파운드화는 지금의 달러화와 같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흘러갈 것 같던 금본위 제도는 1차 세계대전으로 붕괴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일어났고요. 처음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국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다음에 이탈리아, 미국, 일본, 오스만, 불가리아 등이 참여하는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죠. 자, 영국을 포함한 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전을 했죠. 때문에 당시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이 전쟁 조달 비용을 위해서 화폐를 신규로 찍어내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으로 돈을 더 찍어냈기 때문에 보유한 금으로 이 화폐를 교환해 줄 수 없었죠. 금이 부족해서 금본위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공황이 발생을 했고요.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이후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금본위제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9세기까지 기축통화국이었으나 전쟁으로 과도하게 화폐 및 국채를 발행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넘겨줘야 했던 영국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봤을 때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죠. 그 반면에 금 가격은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다른 금을 많이 보유한 유럽 국가 또는 정말 음모론처럼 중국이 금 1만 톤을 숨기고 있다면 금본위 제도가 실행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가 넘어가는 과거 브레튼 우주 협정과 같은 이런 역사가 앞으로 반복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 미국의 주식이나 달러 자산을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금을 매수를 해둔다거나 이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금본위 제도가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폐 발행과 금의 보유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금본위제 하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고요, 통화량을 늘리고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렸는지 직접 보셨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런데 금본위제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다고 해도 돈을 더 발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금의 양이 증가한 만큼만 화폐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론상 다른 나라로부터 금의 유입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 사슬이 묶여 있다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전염병 등으로 함께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이때는 답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말고도 이 금본위제의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가 성장하는 규모 대비해서 금의 채굴 속도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아주 쉬운데요. 최초에 금 1kg당 자동차 한 대가 거래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을 1kg 채굴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자동차는 하루에 100대가 생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폐로 쓰이는 금의 채굴 속도 대비 자동차의 생산 속도가 거의 100배가 넘게 빠르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바로 99%가 떨어지겠죠. 물가의 구성 원리가 그렇거든요. 이 화폐가 지금 금인데 금의 희소성이 더 높고 자동차는 하루에 100대나 생산되니까 희소성은 더 낮죠.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대비해서 금의 채굴 속도가 느려서 화폐의 증가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생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금이나 아니면 화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절대 돈을 쓰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금본위제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시기에 금본위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당시에 유럽 국가의 통화도 이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화폐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1929년 대공황 당시에 미국 그리고 유럽의 경기도 회복되지 못하는 기간만 굉장히 길어집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관세율을 최대 400%까지 올리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역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더욱 침체됐죠. 그래서 GDP가 거의 40% 이상 감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1933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달러를 평가절하하면서 금본위 제도의 기본을 깼고 유럽 국가들과의 환율도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금본위 제도를 깬 거죠. 그리고 미국 또한 소련과 냉전 유지 및 베트남 전쟁에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당시 금을 달러로 교환해준 이 금퇴환을 중지하면서 금본위 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미 디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금본위 제도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본위제에서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전쟁이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막대하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 교환을 해줄 금이 부족해지면 맡겨뒀던 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일 수 있다는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이렇게 너무 많은 단점이 노출된 금본위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달러가 이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을 하고 다른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로 금본위제가 실행되면서 기축통화가 넘어갈 거다? 이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죠.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문제는 더하죠. 1만 톤의 금을 정말 보유하고 있는지 일단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단순하게 지투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기축통화국이 되지도 않은 중국으로 기축통화가 넘어간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 시스템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공황과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질질 끌지
않고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 통화량을 확대하고 재정정책을 투입하는, 지금 경기를 이렇게 부양하는 지금의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이죠. 단순한 경제 위기를 뛰어넘는 대공황급의 경제 위기 또는 시스템의 붕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체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통화정책이 아닌 지금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가가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MMT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본이제가 다시 실행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의 체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 쪽으로 투자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